어머님, 이거 남은 갈비라 아깝잖아요? 시댁에 가져가세요. 빈 접시를 들여다보는데 젓가락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친정엔 한우, 시댁엔 남은 음식, 그게 너희의 진심이었구나. 그날 이후 나는 반찬을 받아도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한 내가 더 한심했다. 이제야 알아차렸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단 걸.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72살 윤정애라고 합니다. 요즘엔 허리도 좀 굽고 눈도 침침하지만 그래도 매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삽니다. 누가 보면 별일 없이 사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참 속으로는 서글퍼요. 젊을 땐 참 많이도 참았어요. 시어른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은 대학 보낸다고 새벽마다 시장도 나가고 내 손 안 탄 날이 하루도 없을 만큼 그저 가족 위해 살았죠. 그렇게 한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왔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밥 한 끼 대접받는 일도 이제는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명절이면 늘 한상 차려 기다렸고 손녀 생일엔 용돈 봉투라도 들고 찾아가려 했고 아프면 괜찮다 말하면서도 속으론 연락 한 통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제가 바라면 안 되는 일처럼 되어버렸네요. 며느리는 늘 말은 곱게 해요. 어머님,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근데 어쩐 일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자꾸 벽이 생기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날 명절 아침이었어요. 그날 제 식탁에 올라온 반찬 몇 개를 보고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저도 몰랐죠.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23. 그때는 시집이라는 게 시댁 어른 섬기고 아이 낳아 기르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고 시어머니는 매사에 깐깐했죠. 아침부터 문 열리는 소리에 쪼르르 달려나가 마당 쓸고 방 정리하고 된장국에 멸치 볶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루가 갔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했고 나는 장에 나가 건어물 팔고 김치며 반찬이며 만들어 팔았죠. 애 키우랴, 집 돌보랴, 몸 하나로 부족한 날들이었지만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거라고 참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도현인 그런 내 자랑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말도 예뻤고 중학생 때 도시락 뚜껑 열어놓고 우리 엄마 반찬이 최고야라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 대학 보낼 땐 쥐어짜다 못해 금반지까지 팔았어요. 그래도 뿌듯했죠. 우리 아들이 출세하겠구나 싶어서. 직장 잡고 결혼하고 새 집 장만할 때 내 적금 통장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내 고생이 다 보람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뭔가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며느리 지혜는 말은 늘 예의 있었어요. 어머님,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 날 멀리 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휴, 어머님이 드시긴 하세요? 이거 요즘은 좀 느끼하실 텐데. 예전엔 어머니 뭐 좋아하세요? 하고 물어보던 애였는데 이젠 마치 드셔도 별로 드실 분이 아니니까 하는 식이었죠. 처갓집 얘긴 참 많이도 하더군요. 장모님은 피부가 좋다느니 장인어른은 건강관리 잘하신다느니 나한텐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친정엔 한우며 과일이며 한 박스씩 들고 간다더군요. 어느 날은 우연히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시댁이요? 그냥 조용히 지내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나더러 조용히 있으란 뜻이겠죠. 그런데도 나는 며느리 생일이면 옛날 방식으로 미역국 끓여다 주고, 명절이면 아침부터 전 부쳐서 한 상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손녀 예진이 좋아하는 고구마 맛, 떡도 찰떡처럼 쪄서 준비했는데, 예진이 감기 옮으면 안 되니까 오늘은 못 들려요. 그 말 듣고 현관 앞에 떡그릇은 채 서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이 집에서 대체 어떤 존재인가 싶더군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참는 게 익숙하니까. 어차피 아들이 뭐라 할 것도 아니고, 며느리 앞에서 내가 말 꺼내봐야 그저 어머니 또 예민하시네 소리만 들을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명절 아침에 받았던 반찬통 하나, 먹다 남은 잡채, 마른 나물 몇 젓가락, 그게 내게 남긴 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이 집안에서 차지하는 자리였고, 존재감이었고, 어쩌면 마지막 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난 마음을 바꿨습니다.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이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마나 지워졌는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려는지를. 설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전 부치고 나물 무쳐야 명절 같을 것 같아 조금씩 장을 보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아들 도현이 전화해서 말하더군요. 엄마, 지혜가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몸도 안 좋아서 이번 명절엔 따로 챙기지 말래. 음식도 그냥 배달로 하자고 해서.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뻐근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늙었고 이제는 저 애들도 바쁜 나이니까. 하려다가도 마음 한켠이 싸했습니다. 그래도 예진이 좋아하는 고구마 떡은 쪄놓자 싶어 밤새 껍질 벗기고 찜통에 김을 올렸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얼른 앞치마를 고쳐맸습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혜는 손에 커다란 종이백을 들고 들어섰고, 뒤따라온 예진이는 나를 보고 할머니 하며 달려왔죠. 그런데 지혜는 갑자기 예진의 손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예진아, 손 씻고 오자. 여긴 먼지가 많으니까. 그 순간 살짝 멈칫했습니다. 내가 방금 걸레질을 한 주방, 닦고 또 닦은 식탁, 아직 힘이 나는 나물 접시들을 본체만치 않은 채 아이를 데려가는 며느리를 보며 내가 불결하단 뜻인가 싶었죠. 지혜는 손 씻고 돌아와서 종이백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건 저희 처갓집에서 드시고 남은 거예요. 양이 좀 많아서 어머님도 드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 말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닐랩도 덜 덮인 동그랑땡, 국물도 거의 없는 탕국, 심지어 수저 자국이 선명한 잡채까지. 정말로 남은 음식을 가져온 거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이건 배려가 아니라 철이었다는 걸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 집도 음식 많이 하셨나 보네. 어떻게 나물까지 다 똑같네. 그러자 지혜가 말하더군요. 그 집은 한우 넣어서 전도 지졌어요. 요즘 어르신들 입맛에 맞게 건강식으로요. 여긴 그냥 뭐 평소처럼 하셨죠. 그 말,
그저 지나가는 말 같았지만 이 집과 저 집의 급이 다르다는 투가 확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멍하니 있더군요. 차라리 뭐라 반박이라도 해줬으면 속이 덜 상했을 텐데. 예진이는 내 옆에 와서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하며 고구마 떡을 가리켰지만 지혜는 또 그 아이 손목을 낚아채듯 말했어요. 예진아, 그거 손대지 마. 할머니는 너무 단 거 좋아하시잖아. 너는 이거 먹자. 하며 가져온 통밀 샌드위치를 꺼내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마치 내가 만든 건 몸에 나쁘고 더럽기라도 한 것처럼. 그날 식사는 그저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식탁에 놓인 국을 먹으며 아들 도현에게 물었어요. 너는 한우 안 받았니? 그러자 도현이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댁엔 지혜가 백화점에서 보내드렸지? 엄마한텐 따로 말 안 했구나. 그제야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빠진 대상이구나. 이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남편 없이 혼자 남은 처리할 존재라는 걸요. 설거지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지혜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이젠 저희가 챙길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요즘엔 요양원도 좋고 정부 지원도 많으니까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 말은 돌려 말했지만 분명히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제 빠져주세요. 부담돼요. 그날 밤 예진이가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에서 자면 안 돼요? 나는 예진이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다음에 꼭 오렴. 그리고 문 닫힌 현관 앞에서 나는 내 무릎에 손을 올려 무겁게 앉았습니다. 예전엔 아무리 서러워도 자식은 그러지 않겠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더군요. 자식은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주지 않으면 안 주는 줄도 모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들이 날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대해왔던 거더군요.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제는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설 이후 도현과 지혜는 한동안 연락도 없었습니다. 뭐 바쁘겠지. 요즘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혼잣말처럼 애써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지혜가 예진이를 데리고 불쑥 찾아왔습니다. 웬일로 직접 왔나 싶어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지혜는 커피 한 잔을 타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그때 말씀드린 요양원 있잖아요. 거기 시설이 진짜 괜찮대요. 사설이긴 한데 국가 보조금도 나오고요. 나는 조용히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깃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조심스레 묻자 지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혼자 계시기 외롭잖아요. 그런데 가시면 친구들도 사귀시고 식사도 편하고 무엇보다 우리도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우리도 여유를 이라는 그 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라져야 저 애들 인생이 편해진다는 뜻이구나. 그날 밤 도현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너도 내 엄마 요양원 보내고 싶니? 도현은 말끝을 흐리더니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고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지혜도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그래. 우리도 애 키우고 대출도 갚아야 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생각했죠. 내가 너 키울 땐 남편도 없이 장날마다 한겨울 새벽길 걸었는데 그 힘든 날들을 버티며도 단 한 번도 너를 짐이라 생각한 적 없었는데 그날 이후 지혜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현 부부가 작은 모임을 연다며 우리 집을 하루만 빌려도 되냐고 했습니다. 지혜가 말하길 시댁 분위기가 정겹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나는 허락했고 그날 음식도 일부 해두고 집을 비워줬죠. 그런데 이튿날 주방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내가 아끼던 예단 그릇 하나가 깨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식탁 위에 놓인 와인잔 옆에서 지혜 친구들이 찍은 단체 사진을 SNS에서 우연히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 게시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시댁 공간까지 접수 완료. 노후 대비는 공간 확보부터. 흐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혜는 내 집을 내 노후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작은 미끼를 던졌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남긴 시골 땅 있잖아. 요즘 거기 도로 들어온다더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더라. 지혜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며칠 뒤 도현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땅 서류 좀 보여줘. 혹시 문제 생기면 내가 미리 알아볼 수 있게.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요즘은 등기나 명예 이런 거 꼼꼼히 확인해야 하니까.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서류철을 일부러 꺼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 녹음기에는 지혜가 도현과 나눈 대화가 분명히 담겼습니다. 엄마는 몰라. 그냥 요양원 보내고 그 땅만 처리하면 돼. 도현아, 제발 결단 좀 내려. 당신이 너무 물러터졌으니까 저렇게 만만하게 보는 거야.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나는 무능한 엄마도 불쌍한 어르신도 아니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온 시간의 가치를 증명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뒤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지혜랑 같이 갈게. 예진이도 보고 싶어 하더라.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먼저 오겠다 한 적이 없었고 늘 핑계를 대며 피해왔던 애가 이렇게 먼저 나서다니. 그날 지혜는 정성껏 포장된 반찬 몇 가지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너무 무심했죠? 죄송해요. 그땐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녀는 예전처럼 조곤조곤 말했고 예진이도 옆에서 내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우리 다시 잘 지내봐요. 앞으로는 명절도 꼭 챙길게요. 요양원 얘기도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어머님 집이 제일 편하죠. 그 말을 듣는데 잠시나마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 나도 너무 예민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몰래 설치해 둔 녹음기를 정리하려고 하던 중
테이블 아래 떨어진 메모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지혜가 갖고 있던 메모 계획표였습니다. 그 종이장에는 믿기 어려운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분간 윤정의 회유. 반찬은 꾸준히 챙겨주고 예진이를 데리고 주말마다 방문할 것. 감정선을 회복시킨 뒤 땅 매매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4월 말까지는 반드시 서류 위치를 파악해서 접근할 것.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애가 내게 건넨 웃음. 예진이를 데리고 왔던 그 따뜻한 하루. 그 모든 게 전부 계산된 작전이었다는 걸. 이 한 장의 글에서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예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진아, 너희 엄마가 요즘 무슨 얘기 자주 하셔? 예진은 대답했어요. 응, 우리 집 새로 이사 간대요. 그런데 아빠가 걱정된다고 했어요. 할머니 땅이 팔려야 된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진이 앞에서는 화도 낼 수 없었고, 그저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와 도현이 돌아간 뒤, 나는 마루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이 애들의 진심이구나. 차라리 대놓고 무시하던 날보다 이렇게 웃으면서 속이는 날이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갈 거다.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이제부터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반격을 시작할 겁니다.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혜가 남긴 그 메모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나 싶어 수치심과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티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차분하게 그 애가 원하는 대로 반찬을 받고 웃으며 맞아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시장도 다녀오신다고 했잖아요. 지혜가 상냥한 말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는 시장까지 가려면 꽤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혼자 천천히 걷곤 했는데 그날따라 그녀가 먼저 차를 대겠다니 또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지혜는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땅 말인데요. 사실 그 근처에 아는 분이 살아요. 어머님처럼 혼자 사시다가 자식한테 명의만 넘기고 거기서 평생 지원받고 사신대요. 세금 문제도 없고 지원금도 나와서 오히려 여유롭게 사신다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가족끼리도 계약이 중요하대요. 이런 거 미리 해두면 나중에 서로 편하죠. 도희연 씨가 그것 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요.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라도 해둬야겠구나. 이따 시장 갔다 와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지혜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돌아온 뒤 지혜는 내게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양도 동의서라는 제목이 찍힌 인쇄물. 그녀는 무심한 척 커피를 내리며 말했죠. 어머님,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 땅 명의만 잠깐 바꾸는 거예요. 등기 치는 것도 나중에 도현 씨가 알아서 하고요. 나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내 앞으로 가는 거니? 아니면 도현이 앞으로?
지혜는 순간 멈칫했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불편하시면 도현 씨 명의로 할게요. 그치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같이 관리해야 하니까요. 그제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들과 내 사이를 명분 삼아 내 인생 전부를 가져가려는 거구나. 나는 조용히 서류를 덮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요즘 머리도 자주 아프고 당장 결정은 어렵겠다. 지혜는 아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은 협박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도현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오지 않았고 도현은 낯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혜가 요즘 너무 예민해. 엄마가 자꾸 미루는 것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도 안 좋아.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떠냐? 너는 지금 네 마누라가 내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이냐? 도현은 고개를 푹 숙였고 나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모아온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토지대장, 예전 등기부 등본, 아버지 유언 초안, 그리고 지혜의 음성 녹음 파일까지.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차례입니다. 며칠 후 도현 부부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웃으며 쇼핑백을 들고 왔고 예진이는 내 품에 안겨 할머니 냄새 좋아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직도 나를 따뜻하게 기억해주는 아이. 그 아이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 집 문을 더 이상 열지 않았을 겁니다. 지혜는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급해서요. 이제 계약 마감일이 코앞이에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예진이 교육비며 집 대출도 정리되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나도 조건이 하나 있다. 지혜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끼워둔 부동산 사진과 땅 등기부 등본, 과거 도현 이름으로 넣었던 내 적금 통장 사본, 그리고 한 장의 복사본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시장에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그날 내 집을 접수 완료했다고 SNS에 쓴 글. 이거 내 지인 통해서 캡처한 거야.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도현이랑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야. 요양원 보내고 땅만 처리하면 돼. 당신이 물러터졌으니까 저렇게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거 내 목소리 맞지? 지혜는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도현도 얼굴이 하얘졌고 순간 예진이만 눈치 없이 조용히 장난감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들고 있는 줄 아니?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람 마음을 너무 쉽게 봤기 때문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저 늙었다고, 혼자라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 여겼겠지. 지혜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땐 진짜 스트레스가 많았고, 예진이 교육비며 도연 씨 사업도 안 풀리고, 그래서 날 팔아넘기려고 한 거니? 내 말에 지혜는 입을 닫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버텨온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는 버티지 않을 거다. 그 순간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혜도 잘해보려는 거였어. 우린 그냥 좀 도와달라는 건데, 엄마 너무 큰일로 만드는 거 아니야?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그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시장에서 장 보며 돌아오던 내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너도 너까지 그럴 줄 몰랐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이제 땅은 팔지 않을 거다. 더 이상 너희 이름으로는 어떤 것도 넘기지 않아. 지혜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버티시면 우리 가족까지 다 무너지게 돼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가족이지. 내 가족은 아니야. 말끝이 떨어지는 순간 지혜의 입이 딱 벌어졌고 도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진이만 조용히 내 옆에 와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도현과 지혜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운함도 섭섭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없는 며칠 동안 나는 그동안 모아둔 서류와 기록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원본,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 내역, 도현과 지혜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까지. 그 와중에 지인이 소개해준 법무사를 조용히 만났습니다. 나는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이 땅을 신탁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자식들한테 상속도 안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나 혼자 관리할 수 있게. 법무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지가 확고하신 거 보니 단단히 마음먹으셨군요. 그렇죠.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지켜보려 하니까요. 며칠 뒤 지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예진이 없이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저 진심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냥 땅도 포기할게요. 다신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나는 말없이 차를 따라 건네주며 그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래, 땅 얘긴 이제 그만하자. 그 대신 이것 좀 봐줄래? 나는 서랍에서 법무법인 도장을 받은 신탁 서류 사본을 꺼내 그녀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 땅은 이제 내 생전에만 나한테 속한 거고 내가 죽고 나면 바로 사회복지재단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 너희한텐 한 푼도 안 가. 지혜는 입을 다문 채 천천히 문서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가 내게 했던 말들. 내가 내 집에서 내 물건 깨뜨려가며 찍은 사진, 녹음 파일 다 정리해서 갖고 있어. 그걸 어머님 설마. 지혜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공개 안 했어. 하지만 필요하면 그 어떤 곳이든 낼 수 있어. 왜냐면 이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내 무기니까. 지혜는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넌 나를 너무 쉽게 봤어. 조용하고 말 없고 늙었다고 무시했지. 하지만 그 조용한 사람한테도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을 거야. 지혜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빈 잔을 치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맑은 바람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며 나지막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시간입니다. 지혜가 내 앞에서 고개 숙이고 돌아간 날, 나는 처음으로 이겼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온 삶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대에게 한 방 먹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나를 만만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며칠 후 법무사에게 부탁한 신탁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나에게 있으되 사후에는 내가 지정한 노인복지재단으로 자동 이전되고 자식이나 가족 누구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구조.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눈앞엔 늘 어린 도현이의 뒷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그 애는 내 아들인데.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지혜의 친정 오빠라는 사람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저 지혜 처남입니다.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땅 계약 아직 안 하셨다면서요? 우리 쪽에서 개발 들어갈 예정이라. 지금 넘기시면 큰 이익 보실 수 있어요. 그냥 도현이 이름으로만 살짝 넘기시면 서류는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죠. 그래. 내 감이 틀리지 않았어. 이 가족은 아직도 내가 흔들릴 거라고 믿고 있어. 그날로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캡처, 메모 원본, 그리고 도현이 서류 요구하며 내게 보낸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 권리 주장하거나 사기나 협박 비슷한 행동을 할 경우 이걸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고지하시고 법적 경고장을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며칠 뒤 도현과 지혜에게 정식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신탁 처리되어 법적으로 가족이 개입할 수 없는 상태이며 향후 부당한 압력 또는 권리 주장 시 형사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한 건 내가 한 짓이지.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요. 그냥 잠깐 도와달라는 거였잖아요. 나는 조용히 단 한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그 잠깐이 내 평생을 삼킬 뻔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 혼자 병상에서 손으로 써준 짧은 쪽지가 담긴 상자. 정혜야, 나 없이도 살아남아야 해. 우릴 너무 쉽게 보는 세상에서 넌 반드시 너 자신을 지켜야 해. 이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내용 증명이 전달된 날 이후 도현 부부는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님이 땅을 사회에 기부하셨대.
며느리가 그걸 가로채려다 걸렸다고. 어쩐지 집에 오던 며느리 발걸음이 뜸하더라. 나는 그저 웃으며 시장을 돌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채소를 고르고 익숙한 단골 가게에서 콩나물을 한 봉지 샀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의 어르신, 혹시 이번에 토지기부 관련해서 지역신문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게요. 어른도 말 못하는 존재 아니라는 걸 좀 보여줘야겠네요. 며칠 후, 작은 지역 일간지에 내 사진과 짧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혼자 살아도 당당하게.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은 78세 윤정혜 씨. 기사가 나간 뒤 이웃들은 하나둘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님, 진짜 멋지세요. 저도 자식한테 뭐든 다 줘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겠어요. 나는 그 말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난 진짜 그냥 우리 좀 편해지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게 엄마를 그렇게 상처 줄 줄 몰랐어.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늦게라도 알았다면 다행이다. 너도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겠지만, 나도 내 인생을 지키고 싶었단다.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요구나 부탁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그날 이후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내가 걸어다니는 시장과 복지관, 공원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진이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 한 장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노란색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혼자 있어도 무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반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그림을 붙여두고 그림 아래에 작게 적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울고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란다. 창밖에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왔고 나는 조용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요즘 나는 매일 새벽 복지관 앞 벤치에 나가 앉아 아침 햇살을 맞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이 조용한 시간이 이제는 내게 가장 소중한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마을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삶 이야기 글쓰기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해서 처음으로 용기 내 참가 신청도 했습니다. 젊은 날의 나, 남편과의 시간, 그리고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내주었던 날들, 그 속에 갇혀있던 내 목소리를 이제야 꺼내 쓰기 시작한 거죠. 내가 그동안 너무 오래 말을 아끼며 살았더라고요. 누구한테도 티 내지 않고 속으로만 삼키고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던 날들이 이제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나 며느리가 아닌 그냥 윤정혜로 살아가고 싶어요. 예진이는 여전히 가끔 엽서를 보내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나만 편지 쓸 줄 안돼요. 할머니가 멋진 사람이라고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날 이후 도현 부부는 더 이상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이가 예전처럼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깨달은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늦게라도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가장 존엄하게 늙는다는 것.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나를 이용하고 깎아내리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란 걸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참기만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혹은 당신이 지금 바로 그 말없이 참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허락받은 권리가 아니므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